유명한 통계학자 앤드류 겔만 혹시 들어보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 겔만의 강연을 바탕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흔히 빠지는 함정은 뭔지,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해법은 또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겔만은 강연 시작부터 아주 자신만만합니다. 이것만 알면 여러분도 통계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라고 말하는 것 같죠? 와, 듣기만 해도 귀가 솔깃해지는데 과연 그가 말하는 비법이라는 게 뭘까요?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겔만은 여기서 진짜 마법처럼 보이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아주 간단한 공식을 하나 소개해요. 자, 한번 보세요. 겔만이 제시하는 규칙, 이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죠? P값이 0.05보다 작으면 위대한 발견을 한 거고요. 크면 효과 없음이 증명된 겁니다. 심지어 그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도 작은 효과를 발견한 게 된대요. 와, 정말 이대로만 하면 어떤 데이터든 의미 있는 결론으로 바꿔버릴 수 있을 것만 같지 않으세요? 아니, 근데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어떻게 말이 되는 걸까요? 겔만은 통계학에서 종종 쓰이는 한 가지 원칙을 꼬집습니다. 바로 사슬은 가장 강한 연결고리만큼 강하다는 말인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분석 과정에서 무작위화로는 가장 강력한 고리 하나만 딱 있으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분석하든 괜찮다는 식의 논리인 셈이죠. 혹시 내 데이터에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결과가 이상하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 해보셨나요?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 실험 방법은 충분히 강력했고 측정치도 아주 좋았구나 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. 이야, 정말 완벽한 순환 논리처럼 들리네요. 자,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.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뭔가 너무 쉬운데? 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. 이제부터 이 마법 공식의 뒷면을 들여다볼 시간이에요. 여기서 잠깐만 멈춰보죠. 방금 본 방법 정말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? 앤드류 겔만 정말 진심으로 이 방법을 추천하는 걸까요? 네, 여러분의 그 의심이 정확했습니다. 겔만은 사실 지금까지 비꼬는 투로 말하고 있었다고 실토합니다.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준 그 간단한 규칙들은 사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함정이었던 거죠. 겔만은 아주 재미있는 스포츠 비유를 드는데요. 학계란 현실 세계의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. 학계는 논문 출판이라는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한 미식축구 게임 같지만 비즈니스나 정책 같은 현실 세계는 돈을 벌거나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꾸준히 성과를 내야 하는 탁구 게임 같다는 거죠. 그러니까 P-value 0.05 미만이라는 한 번의 승리에만 집착하는 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겔만은 아주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. P값을 맹신하는 건 불확실성이라는 쓸모없는 납덩어리를 확실성이라는 번쩍이는 금으로 바꾸려는 통계적 연금술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금 같은 연구들은 결국 재현도 안 되고 과학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피라미드 사기가 되어버린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죠. 그렇다면 이 위험한 함정을 피할 진짜 해법은 과연 뭘까요? 세 번째 파트에서는 겔만이 제시하는 훨씬 더 견고하고 정직한 접근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 핵심 해법은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. 아주 간단히 말해서 실제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먼저 가짜 데이터로 가상의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쓰려는 분석 방법이 이 가상 세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테스트해보는 거죠. 이 철학적인 인용구가 핵심을 찌릅니다.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. 이건 실험 설계와 분석에 대한 사고방식 그 자체입니다. 미래에 내가 어떻게 분석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으면 현재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뜻이죠. 겔만은 이 주장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. 그는 시뮬레이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거의 비도덕적이라고까지 말합니다. 마치 폐기물 처리 계획도 없이 물건부터 잔뜩 사들이는 것과 같다는 강력한 비유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. 자,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. 여기서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단순한 규칙이 왜 실패하는지, 그리고 시뮬레이션적인 사고방식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사례는 생물학 실험입니다.
상황이 조금 복잡해요. 4개의 다른 처리 방식이 있고 각 방식마다 5개의 실험 접시가 있어요. 그리고 또 각 접시 안에는 6개의 배양균이 있습니다. 이렇게 데이터가 여러 층으로 겹쳐 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. 각 처리군마다 총 30개의 데이터가 있잖아요. 이 30개를 전부 다 써서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좀 더 보수적으로 각 접시별로 평균을 내서 5개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? 놀랍게도 정답은 데이터를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후자, 즉 5개의 평균값만 쓰는 겁니다. 왜냐하면 같은 접시 안에 있는 배양균들은 서로 비슷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이 접시 효과를 무시하고 30개 데이터를 그냥 전부 다 써버리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. 이 경우에는 더 보수적인 선택이 옳았던 겁니다. 두 번째 이야기는 더 복잡합니다. 송전선에서 나오는 저주파가 병아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실험인데요. 뇌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그대로 두고 다른 한쪽만 자기장에 노출시켰습니다. 그런데 이 연구자들은 정말 신중했어요. 실험 장비 전원을 아예 끈 상태에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가짜 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. 여기서 두 번째 딜레마가 생깁니다. 혹시 모를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짜 실험 결과에서 가짜 실험 결과를 빼주는 게 더 안전하고 정확할까요? 아니면 불필요한 노이즈를 더하지 않기 위해서 가짜 실험 데이터는 그냥 버리는 게 더 나을까요? 그런데 이번에는 정답이 정반대입니다. 안전해 보이는 선택 대신 가짜 데이터를 그냥 버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어요. 왜냐하면 가짜 실험 결과를 분석에 포함하는 순간 불필요한 노이즈까지 같이 들어와서 분석의 정확도를 오히려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. 이번에는 보수적인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. 자, 보세요.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보수적인 선택이 옳았는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. 이 모순을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마지막 섹션에서 그 해답과 최종적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이 모순의 해결책은 이럴 땐 버리고 저럴 땐 써라 같은 또 다른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. 바로 멀티레벨 모델링이라는 더 근본적인 접근법에 있습니다. 이건 마치 우리 실험 세계의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아요. 처리 효과, 접시 효과, 잠재적인 편향 따지 모든 요소를 지도에 그려놓고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. 이 지도가 있으면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고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. 겔만의 마지막 통찰이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. 좋은 통계 방법의 핵심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아니라 분석에 얼마나 많은 관련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. 멀티레벨 모델링은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틀이고요.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겔만이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. 만약 우리가 통계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면 차라리 아무 통계 분석 없이 그냥 날것의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더 정직한 방법은 아닐까요? 통계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.